그 땅이 그게 우리 아버지 땅이라고요? 건설사 직원이 말했다. 네, 서초동 20평. 현재 시세로 약 70억입니다. 나는 그 순간 주저앉을 뻔했다. 점심으로는 컵라면, 항상 낡은 작업복만 입으시던 아버지, 주차장 관리인으로 사시던 아버지가 70억? 가난한 막노동꾼 아버지가 남긴 70억.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석관동 달동네 중턱 슬레이트 지붕이 덜컹거리는 그 집에서 나는 23살이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다. 중학교 졸업장 하나 달랑 들고 올라온 서울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처음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시멘트 냄새를 맡으며 살았다. 손은 갈라지고 등은 휘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붙이면 그게 내 자랑이었다. 몇 년 뒤 장가를 갔다. 아내는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여자였다. 우리는 석관동 언덕 위 셋방 하나에 둥지를 틀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겨울엔 수도가 얼어붙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아들 둘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난 날 나는 병원비가 없어서 공사장 반장님께 머리를 조아렸다. 형님, 이번 달 품삯 미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받은 돈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왔다. 둘째가 태어났을 땐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쪼들렸다. 애들이 자라면서 나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막노동을 하고 저녁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다녔다. 우리 부부는 거의 말을 섞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면 둘 다 녹초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다. 아빠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다. 너희는 꼭 공부해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을 보면 나는 다시 힘을 냈다. 집은 좁았지만 웃음은 있었다.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내 식구가 둘러앉으면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다. 아내가 김치를 썰고 나는 계란 하나를 풀어 넣었다. 아빠 맛있어요. 첫째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하루를 버텼다. 석관동 골목은 비탈졌다. 비가 오면 진흙이 흘러내렸고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었다 하지만 그곳이 우리 보금자리였다. 나는 그 좁은 방 안에서 꿈을 꿨다. 언젠가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양복을 입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그게 내 전부였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 자식들이 나처럼 살지 않기를. 그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유일한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는 자주 삐걱거렸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다. 첫째는 밤늦게까지 책을 들고 있었다. 우리 집엔 책상도 변변치 않아서 아이는 낡은 밥상을 펴고 공부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엎드려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빠,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해볼게요. 첫째가 어느 날 말했다. 친구들은 다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됐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부드럽게. 그렇게 첫째는 혼자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책을 읽었다. 수험표를 들고 나가던 날 나는 공사장에서 몰래 빠져나와 학교 앞까지 따라갔다.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붙게 해주십시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일하다 말고 주저앉았다. 고려대학교 우리 아들이 고려대를 간다고?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나는 그저 울었다 기쁜 건지 안도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첫째 졸업식 날 나는 난생 처음 양복을 샀다. 중고가게에서 샀지만 깨끗이 다려서 입으니 그럭저럭 봐줄만 했다. 아내는 미용실에도 갔다. 우리 부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졸업식장에 들어섰다. 졸업생 김영민 첫째 이름이 호명됐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옆에서 아내도 훌쩍이고 있었다. 아들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이 둘째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다. 형처럼 저도 대학 갈 거예요. 아이는 다부지게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다. 시립대학교 합격 등록금이 조금 저렴한 곳을 스스로 선택한 아이였다. 둘째 졸업식은 4년 뒤에 있었다. 그때쯤 첫째는 대기업에 취직해 정장 차림으로 동생 졸업식에 왔다. 나는 그 양복을 또 꺼냈다.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깨끗했다. 이번엔 아들 둘이 양옆에 서 있었다. 졸업생 김영수 둘째가 무대에 올랐다. 나는 또 울었다. 이제는 눈물 참는 것도 포기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 이 가난한 아비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다 해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중국집에 갔다. 짜장면 4그릇. 첫째가 제가 살게요 하며 지갑을 꺼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코끝이 찡했다. 내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구나. 아빠 고맙습니다. 둘째가 말했다.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첫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아빠가 고맙지. 그날 밤 나는 석관동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다. 서울 하늘엔 별이 잘 안 보였지만 그날따라 몇 개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담배 한 대를 물고 생각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첫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좋은 집안 딸을 만났다고 했다. 상견례 날 나는 그 양복을 또 꺼냈다. 이제는 정말 낡아서 소매가 닳았지만 다른 옷이 없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 집이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나는 움찔했다. 한 상에 10만 원이 넘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예비 사도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반짝였다. 아, 영민이 아버님이시군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다. 나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예뻤다. 하지만 우리를 보는 눈빛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 사람을 보듯.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예비 사돈이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건설 쪽 일을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막노동이라는 말은 참아 못했다. 결혼식 날 첫째 며느리 집안 하객들은 화려했다. 우리 쪽은 초라했다. 동네 아저씨 몇 분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다. 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축의금 얼마 냈어?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 집안이 좀 그렇다며?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결혼 후 첫째는 바빠졌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요 하며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며느리는 더했다. 전화를 해도 영민 씨한테 전해드릴게요 하며 바로 끊었다. 어느 추석 첫째 부부는 오지 않았다. 장모님 댁에 먼저 가야 해서요.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는 차례상을 차리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둘째는 달랐다 간호사와 결혼했다. 상견례는 동네 고깃집이었다. 예비 며느리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집도 우리처럼 넉넉하진 않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결혼 후 둘째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다. 아버님, 이거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반찬통을 들고 오는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다.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우겼다. 아버님 나이에는 꼭 받아야 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생각했다. 사람의 온도는 돈이 아니구나. 학벌도 집안도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명절이 되면. 첫째는 여전히 바빴다.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해요. 핑계는 매번 달랐다. 반면 둘째는 어김없이 왔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갔다. 형은 안 와? 둘째가 물었다. 나는 그냥 웃었다. 바쁘겠지 뭐. 둘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다. 밤이 되어 둘째 부부가 돌아갈 때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몸 챙기세요. 우리 자주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내가 옆에 와서 말했다. 둘째 며느리 참 착하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했다. 첫째 생각이 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돈도 없고 집도 변변찮은데 그래도 한 가지는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70줄에 접어들면서 나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허리는 완전히 굽었고 무릎은 조금만 걸어도 아팠다. 공사판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일만 하던 몸뚱아리는 쉴 줄을 몰랐다. 아침마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를 탔다. 석관동에서 서초동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버스비 아끼려고 자전거로 다녔다. 1시간 반쯤 걸렸다. 서초동 주차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쓰레기를 주웠다. 담배꽁초, 빈캔, 과자봉지 사람들은 함부로 버리고 갔다. 나는 묵묵히 주웠다.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사람들이 소리쳤다. 나는 뛰어갔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키를 받아 차를 빼줬다. 팁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말했다. 아저씨, 여기 세차도 돼요? 아니요, 여긴 주차만 됩니다. 아, 그래요? 노는 시간에 세차라도 해서 용돈 버시면 좋을 텐데. 남자는 비웃듯 돌아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었다. 점심은 컵라면이었다. 주차장 구석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물을 끓여 먹었다. 가끔 아내가 싸준 김밥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식사였다. 겨울엔 그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저 노인네, 노가다 출신이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이제는 자존심 같은 것도 사치였다. 그런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나는 30 중반이었고 공사판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김 사장이 말했다. 영식아, 나 이민 가려고 하는데 서초동에 땅 한 평 있어. 너 살라? 얼마인데요? 평당 5만 원 20평이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당시 내 월급이 3만 원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급했다. 은행 대출 끼고 사반만 현금으로 줘. 나 다음 주에 출국한다. 나는 고민했다. 아내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미친 짓이야. 빚까지 내서 땅을. 하지만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다. 정부가 강남을 신도시로 만든다고. 평생 모은 돈 50만 원에 은행에서 50만 원을 빌렸다. 담보는 그 땅이었다. 은행 이자를 갚아나갈 생각에 숨이 막혔지만 나는 샀다. 그 후로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요일도 없었다. 한 달에 10,000원씩 빚을 갚아나갔다. 5년이 걸렸다.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땅값은 이미 10배가 넘게 올라 있었다. 하지만 나는 팔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아까웠다. 이건 내 마지막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나는 늙었다. 그 땅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1980년대엔 평당 100만 원, 1990년대엔 1000만 원, 2000년대엔 억소리가 났다. 아들들이나 주위 사람한테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전쯤 그 땅 위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건물 지을 돈은 없었고 그냥 평지로 주차장을 운영했다. 나는 그곳의 관리인이 됐다. 주차비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됐다. 나는 거기서 5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모았다. 통장에 돈이 쌓여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컵라면을 먹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석관동 집도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지만 성실한 주차장 관리하는 노인으로만 알았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왔다. 어르신, 이 땅 주인 되시죠? 혹시 팔 생각 있으세요? 건설사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평당 3억 들인대요. 나는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렸다. 20평 60억 믿을 수 없는 숫자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왜요? 이런 기회 또 없어요. 중개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웃었다. 제가 쓸 데가 있어서요.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첫째에게, 둘째에게, 아니면 둘이 나눠 가지게. 컨테이너 안에 앉아 낡은 형광등 아래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본 사람은 누구였는지. 70대 후반이 됐다. 몸은 더 안 좋아졌다. 기침이 자주 나왔고 숨이 가빴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아내가 성화였지만 나는 미뤘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두려웠다. 어느 날 첫째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 아버님, 저희 집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처음 가보는 큰아들 집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다. 강남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 일을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으라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석관동 집 말이에요. 그거라도 정리를 해두셔야죠. 무슨 소리야? 나는 어리둥절했다. 집은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둘째한테 주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희가 아버님께 효도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며느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도 한숨만 쉬었다. 큰 며느리가 원래 그래, 당신이 몰랐지. 며칠 뒤 둘째가 찾아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며느리도 함께 왔다.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괜찮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둘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물었다. 둘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형은 바쁜가 봐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재산 목록을 말씀해 주세요. 석관동 집 하나 있습니다. 시세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세요? 법무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외에 서초동에 땅이 있습니다. 서초동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20평입니다. 법무사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어르신, 여기 시세가 평당 3억이 넘는데요? 그렇습니까?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법무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60억이 넘는 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르신 그런 재산이 있으시면 왜 그렇게? 그는 내 낡은 옷차림을 보며 말을 흐렸다.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요. 네, 그럼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석관동 집은 큰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땅은 작은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다시 놀랐다. 어르신, 그럼 재산이 너무 불균등한데요. 나중에 형제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 뜻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실 건가요?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유언장을 쓰고 나오는 길, 가슴이 후련했다. 첫째에게는 집을 준다. 며느리가 그렇게 원하니까. 하지만 진짜 재산은 둘째에게 간다. 둘째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아이가 알면 사양할 게 뻔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형한테 다 주세요. 그럴 게 분명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유언장 사본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내도 모르게. 이건 내가 죽고 나서야 알려질 일이었다. 그날 저녁 첫째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집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응, 생각해 봤다. 그럼 집은 내가 받게 될 거다. 전화 너머로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역시 장남이 받아야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는 집을 받아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걸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석관동 달동네 풍경, 낡은 집들, 좁은 골목.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았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땅이 있어도 나는 여기가 편했다. 아내가 물었다. 큰애한테 집 준다고 했어? 응. 작은애는? 걱정 마, 작은애도 챙겨줬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죽고 나면 둘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랄까? 울까? 그리고 첫째는? 며느리는?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 그저 인생의 마지막 반전 같은 거였다. 눈을 감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봐라. 그게 진짜 재산이다. 내가 두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나는 80을 훌쩍 넘겼다. 몸은 더 약해졌고 주차장 일도 이제는 힘에 부쳤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병원 가봐야 돼. 아내가 울먹였다.
이번엔 나도 더 버틸 수가 없었다. 둘째 며느리가 병원 예약을 잡아줬다. 아버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검사 결과는 폐암이었다. 말기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길어야 반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알고 있었다. 몸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며느리는 울었다. 아버님, 치료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니?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웠다. 둘째한테는 먼저 말했다. 아빠, 큰 병원으로 옮기세요. 제가 비용 다 댈게요. 둘째가 울먹였다. 아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을 거다. 형한테도 알려야죠. 둘째가 말했다. 그래, 알려라. 하지만 첫째한테서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겨우 전화가 왔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괜찮다. 제가 바빠서요.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에 한번 들를게요. 전화는 금방 끊어졌다. 둘째는 매일 왔다. 일을 마치고 오느라 밤늦게 도착했지만 어김없이 왔다. 며느리는 죽을 쑤어왔다. 아버님, 죽 좀 드세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짐만 되는구나. 내가 말했다.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다. 난 너희한테 해준 게 없는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첫째가 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10분쯤 있다가 며느리가 시계를 봤다. 여보, 우리 약속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래. 아버지, 저희 먼저 가봐야 해서요. 첫째가 일어섰다. 그래, 가거라 바쁠 텐데. 현관문이 닫히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큰애는 끝까지 저 모양이네.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봤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둘째를 불렀다. 서랍에 서류 하나 있다. 그거 꺼내줘. 둘째가 유언장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 열어봐. 거기 다 적혀 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걱정 마.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적어뒀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그래도 이건 내가 가져가야 할 거다. 며칠 뒤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다. 산소호흡기를 달았다. 둘째 부부는 밤새 곁을 지켰다. 첫째한테는 다시 연락이 갔지만 내일 갈게요 하며 오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둘째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며느리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아내는 내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형이 지금 오고 있대요. 둘째가 울먹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영수야. 내가 힘겹게 말했다. 네, 아버지. 너는 참 좋은 아들이었다. 아버지.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은 말이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평생 막노동꾼으로 산 노인의 장례식이었으니까. 둘째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영정사진, 꽃, 음식. 며느리는 울면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첫째는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했다. 형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형님 기다리셨어요. 둘째가 말했다. 그래, 미안하다.
일이 너무 바빴어. 첫째는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과 바깥에서 담배를 피웠다. 사흘장을 치르는 동안 첫째는 거의 자리를 비웠다. 둘째는 밤새 영정 앞을 지켰다. 문상객 중 한 명이 말했다. 둘째 아들이 참 효자네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건설사에서 전화가 왔다. 고 김영식 씨 유가족 맞으십니까? 네,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서초동 주차장 부지 매각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협의하신 내용이 있어서요. 예, 주차장이요? 네, 그곳이 고인 소유 땅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둘째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서류를 보여드리죠. 둘째는 그 길로 건설사로 향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다. 서초동 20평, 소유자 김영식, 그리고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해당 토지는 둘째 아들 김영수에게 상속한다. 이게 아버지 땅이었다고요? 둘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40년 넘게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약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둘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둘째는 비틀거리며 건설사를 나왔다. 머리가 멍했다. 70억. 그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다. 컵라면 드시던 아버지, 낡은 작업복 입으시던 아버지가 70억짜리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가 서류를 받아들고 있더니 그녀도 얼어붙었다. 둘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매일 자전거 타고 가시던 그곳, 주차장 관리하신다던 그곳이 아버지 땅이었던 것이다. 며느리가 물었다. 형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둘째는 떨리는 손으로 첫째에게 전화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다음 날 네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첫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둘째는 서류를 꺼냈다. 형, 이거 좀 봐. 첫째가 서류를 펼쳤다. 얼굴색이 변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서초동에 땅을 가지고 계셨대. 첫째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챘다.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쳤다. 70억? 이게 진짜예요? 첫째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이건 우리 형제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첫째 며느리도 가세했다. 장남이 더 많이 받아야 정상 아니냐고 유언장이 잘못됐다고 우겼다. 첫째가 말했다. 영수야, 우리 형제잖아. 이건 나눠야 공평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둘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공평? 뭐가 공평한 걸까? 둘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은 어디 있었냐고. 첫째는 말을 더듬었다. 일이 바빴다고. 한 달 내내 한 번 왔었어. 그것도 10분. 둘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첫째 며느리가 코웃음 쳤다. 효도했으니까 돈 더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효도를 하셨을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바빠서 자주 못 갔다고 유산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다. 카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첫째가 테이블을 쳤다. 불공평하다고,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소리쳤다.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고. 둘째도 목소리를 높였다. 형이 아버지한테 한 게 뭐냐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했다고. 작년 병원비도 자기가 다 냈다고. 첫째는 말문이 막혔다. 첫째 며느리가 대신 나섰다. 그래도 70억은 너무해요. 반은 나눠야죠.
싫어요.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 이건 아버지 뜻이야. 난 아버지 말씀 따를 거야. 둘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난 변호사 선임할게. 둘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며느리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가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첫째 부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둘째는 주저앉았다. 자기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며느리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다고, 아버지 뜻을 지킨 거라고 위로했다. 형이랑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둘째가 말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진짜 형제라면 이해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둘째는 알고 있었다. 이제 형제는 끝이라는 걸. 그날 밤 둘째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컵라면 드시고 낡은 옷 입으시고 왜 그렇게 사셨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그게 행복하셨을 거라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단순히 70억이 아니었다.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자기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줬기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기에 받은 선물이었다. 며느리의 말처럼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다. 가진 게 많아도 겸손하고 검소하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사람의 온도가 무엇인지를. 며칠 뒤 첫째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었다. 둘째는 예상했다는 듯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유언장이 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둘째 측 변호사가 말했다. 첫째 측에서는 유류분 침해를 주장했다. 법정 최소 상속분을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은 석 달 넘게 이어졌다. 형제는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쳤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울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저 모양인지. 결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되 첫째에게 유류분으로 10억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뜻도 지키고 법도 지키는 선이었다. 하지만 첫째는 만족하지 못했다. 고작 10억? 말도 안 돼. 항소를 하겠다고 버텼지만 며느리가 말렸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며느리는 지쳐 있었다. 몇 달간의 싸움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 친척들도 지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홀대했는지를. 결국 첫째는 10억을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무언가 텅 빈 느낌이었다. 돈은 손에 쥐었지만 가슴은 허전했다. 둘째는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협의해 60억에 매각했다. 세금을 내고 첫째 유류분을 주고 나니 40억이 남았다. 엄청난 돈이었다. 아내와 의논 끝에 둘째는 결정을 내렸다.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겠어. 재단이요?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우는 거야. 둘째는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석관동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김영식 장학재단.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재단 현판식 날 둘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배움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남기신 이 재산은 다시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현판식에는 첫째도 와 있었다. 뒤편에 조용히 서서 동생의 말을 듣고 있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첫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행사가 끝나고 둘째는 첫째를 봤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형,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었어. 첫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돈에 눈이 멀었나 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둘째는 아무 말 없이 형의 어깨를 잡았다. 형,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첫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할걸. 그때는 몰랐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형, 울지 마. 너는 알았잖아. 아버지 마음을.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첫째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둘째는 형을 안아줬다. 형도 이제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날 저녁 둘째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 재단 만들었어요. 형이랑도 화해했고요. 둘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말씀 이제 알 것 같아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거.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아내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버님, 어머님도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둘째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 유품 중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영수야, 이 땅은 내가 받아라.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진짜 부자다. 너는 그걸 아는 아이야. 이 돈으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게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둘째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빛이 묘비를 비췄다. 둘째는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진짜 부자였다. 돈을 가지고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아끼신 거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였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아버지의 땀으로 번 돈이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석관동 달동네는 여전했다. 좁은 골목, 낡은 집들. 하지만 그곳에 이제 작은 희망이 생겼다.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배움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바로 한 막노동꾼이 평생을 걸어 증명한 것처럼. 끝.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김영식 씨처럼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